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입니다. 올해 29, 대형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환자 체크하고 약 투여하고 차트 정리하는 그런 밤이었죠. 그런데 새벽 2시 뜻밖의 호출이 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인숙 여사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요. 정인숙 여사, 그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가장 큰 병실을 쓰시는 분이었죠. 사실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 담당 간호사가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기에 대신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화려한 실크 잠옷을 입은 노부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65 정도 되어 보이는데 눈빛이 매서웠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갑자기 정인숙 여사가 시골 생활 경험이 있는지 물었어요. 왜 아픈 환자가 간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서울에서만 살았다고 대답했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요양할 고향집에 함께 가서 한 달만 지내주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후 간호학과 등록금, 생활비 모두 대출이었죠. 병원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다면. 하지만 낯선 환자를 따라 시골로 간다니 미친 생각 아닌가요? 장소를 물었더니 강원도 산골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 가능하냐는 질문에 고민할 시간도 없이 수락했어요. 정신없이 동의한 저는 다음 날 아침 인숙 여사의 운전기사가 데리러 온 고급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비포장도로로 1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벽은 곰팡이 핀 낡은 집이었어요. 어느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폐가 같았죠. 나무들이 집을 감싸고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퍼졌어요. 이게 정말 그 부자 환자의 고향집이라고요? 그때 현관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정재우라고 소개했어요. 34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는 흙 묻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어떤 배우보다 잘생겼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이목구비, 그런 외모의 남자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정재우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제가 이곳에서 정재우와 한 달 정도 지내게 될 거라고요. 어리둥절한 제 표정을 보며 정재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인숙 여사는 자신을 간병하러 오라고 했는데 실상은 자기 아들과 같이 지내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정재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함께 살아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이 급했지만 이건 너무 이상했어요. 시골 폐가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산다? 영화에서도 이런 전개면 주인공은 죽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집, 이 남자 그리고 인숙 여사. 모든 게 미스터리였지만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잠시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현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 폐가에 있어요. 간호사가 아닌 이상한 동거인으로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마당에서는 정인숙 여사가 흙 묻은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고급스러운 분이 맞나 싶었죠. 급히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정인숙 여사는 바닥에 불을 피우고 죽을 쓰고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흙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환자라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저를 본 인숙 여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서 보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시골 할머니처럼 푸근해 보였어요. 손짓하며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숟가락을 건네받고 죽 한 모금을 맛봤어요.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가족의 맛이란 낯설었거든요. 인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밤에 잘 잤냐고요? 솔직히 말하기 민망했습니다.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고 바닥은 삐걱거리고 화장실은 밖에 있어 한밤중에 나가기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인숙 여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요. 아들 정재우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한 후로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정재우의 치료사 역할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연애 상대감인가요? 상황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정재우가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인숙 여사의 이야기가 맞다면 정재우는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인숙 여사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일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빨래, 청소, 바질까지요. 병원에서는 간호사였지만 이곳에서는 머슴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빗새는 지붕을 고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밖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견뎌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제게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순한 생활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식사 시간에 정재우와 마주칠 때면 어색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물동이를 나르다 넘어졌는데 멀리서 지켜보던 정재우가 단숨에 달려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에 닿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셋째 날 저녁 정재우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집이 싫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요. 그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정재우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죠.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넷째 날 아침 마당에서 인숙 여사와 정재우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인숙 여사가 말했어요. 저 아이가 참는 게 아니라 진심인 것 같다고요. 정재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대화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 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갈수록 이 상황이 미스터리였습니다. 왜 부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사는지, 왜 저를 데려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계약한 한 달이 끝날 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미스터리가 점점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울 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간호사로서 바쁜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육체 노동은 처음이었죠.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어요. 비 새는 지붕 때문에 방 안에 바가지를 여러 개 놓았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문득 정재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빗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조심스레 밖을 나가보니 정재우가 지붕 위에 있었어요. 빗속에서 홀로 지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옷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왠지 짠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정재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비를 맞으며 함께 지붕을 고쳤습니다. 못을 건네주고 판자를 잡아주고 간단한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정재우와 뭔가를 함께 했어요. 작업이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재우의 미소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저녁에는 인숙 여사가 끓여준 따뜻한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인숙 여사가 물었어요. 이런 불편한 생활을 어떻게 참고 있냐고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있다고요. 서울에서는 늘 바쁘게 살았지만 여기서는 자연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인숙 여사와 정재우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정재우가 처음으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산길을 한참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폭포였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정재우는 이곳이 자신의 비밀 장소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복잡할 때면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했다고요. 물가에 앉아 정재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큰 회사를 다녔던 일,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한 일, 그리고 세상을 떠나 이곳에 숨어 지내게 된 과정까지요. 처음으로 정재우의 내면을 조금 엿볼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재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길가에 핀 들꽃을 가리켰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꽃이었지만 정재우의 눈에는 특별해 보였나 봅니다. 꽃을 조심스레 꺾어 제 머리에 꽂아주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인숙 여사가 정재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정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둘 다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정재우와 인숙 여사가 열띤 논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 여사가 말했어요. 서유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저 아이는 참는 게 아니라 진심인가 봐라고요.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정재우가 나타나 손을 내밀었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재우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자주 말을 걸고 가끔은 미소도 지었습니다.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지만 점점 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익숙해졌고 정재우와 인숙 여사도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정재우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그립긴 했어요.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샤워, 편안한 침대.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의 단순한 생활이 제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정재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정재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세련된 도시 여자였습니다. 매끈한 긴 머리카락,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이 시골 폐가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정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제 손을 놓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다가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이하나라고 소개했고 정재우의 오랜 친구라고 했습니다. 정재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뿐이었죠. 이하나는 정재우의 차가운 반응에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화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인숙 여사를 찾았습니다.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정재우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이라고요. 제 직업을 간호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이상했어요. 이하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숙 여사가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이하나를 보자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이하나는 친근하게 인숙 여사를 안아주며 오랜만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이하나는 정재우와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 정재우의 어릴 적 일화, 둘이 함께 여행 갔던 이야기까지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인숙 여사는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정재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최소한의 대답만 했어요.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이하나가 따라왔어요. 정재우와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죠. 제가 간병인이라고 대답하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시골 구석에서 무슨 간병이 필요하냐는 투였어요. 그날 밤 이하나는 손님방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벽 너머로 이하나와 인숙 여사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이하나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부엌을 정리하고 정재우의 옷을 챙기고 모든 일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는 하인을 대하듯 말했어요. 정재우는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이하나를 피해 바깥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도 밭일을 하며 집 안 분위기를 피했어요. 문득 정재우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점심시간 인숙 여사가 마을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이하나는 정재우에게 다가갔어요.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정재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척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처음 목적은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인숙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이하나는 인숙 여사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이하나의 말이 들렸어요. 저 여자는 조용히 사라지게 할게요. 분명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인숙 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하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하나는 자신이 정재우의 과거고 미래라고 그 누구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복도에서 이하나와 마주쳤을 때 은근슬쩍 정재우와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약혼까지 했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빨리 서울로 돌아가라는 투였어요. 이틀째 밤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재우였습니다. 이하나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재우는 이하나가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여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돈 때문에 다가왔다가 더 많은 돈을 준 남자에게 떠났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숙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하나가 불편하게 하지는 않느냐고 물었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견딜만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숙 여사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뭔가 결정을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하나가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를 타고 온 세련된 남자였어요. 자신을 김도훈이라고 소개했고 정재우의 오랜 친구라고 했습니다. 도훈은 정재우와 달리 매우 활발했습니다. 시골집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도시에서 탈출한 게 부럽다며 정재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훈이 저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정재우에게 누구냐고 물었죠. 정재우가 저를 소개하자 도훈은 과장되게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잡는 순간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훈은 대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일, 투자 이야기, 해외여행 경험까지 가끔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런 시골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요. 식사 후 정재우와 도훈이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훈이 무슨 말을 하자 정재우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언쟁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혼자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도훈이 다가왔어요.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라고 대답하자 놀란 듯 했어요. 도훈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요. 뭐냐고 물었지만 도훈은 웃으며 넘어갔어요. 오후에 정재우가 마을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이하나는 전화하러 방에 틀어박혔고 인숙 여사도 정원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집에 저와 도훈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도훈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값비싼 원두 커피를 권하며 같이 마시자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도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재우와 이하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겠다고요. 이하나는 정재우의 돈을 노리는 여자라고. 그리고 정재우는 여기까지 말하고 도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도훈은 화제를 바꿨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냐고 물었어요. 기회가 있다면 떠나고 싶지 않냐고요.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냈습니다. 도훈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서울로 가자고요. 외제차 키를 제게 내밀었어요. 서울 아파트 열쇠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병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낯선 남자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그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훈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계산된 욕망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정재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지붕을 고치던 모습, 폭포에서 들꽃을 꺾어 제 머리에 꽂아주던 순간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훈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아파트 열쇠보다 무겁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진심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 뒤에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 여사가 서 있었어요. 인숙 여사의 눈빛은 깊고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도훈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하나는 불만스러운 눈빛을 도훈에게 보냈어요. 인숙 여사만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이 떠난 후 인숙 여사가 저를 불렀어요. 차 한잔 하자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인숙 여사가 물었어요. 도훈의 제안을 왜 거절했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과 편안함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인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다고요. 도훈이 떠난 다음 날 처음 보는 사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인숙 여사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민태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태수는 매우 공손했어요. 인숙 여사에게는 최대한 예의를 갖췄고 정재우에게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볼 때는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인숙 여사와 민태수는 서재에 들어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때때로 높아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재우도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태수는 저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어느 고아원이었냐고요.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동부의 한 고아원이었다고요. 민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 내내 저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나갔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가게에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냉담해진 것도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요. 고아의 빚까지 있는 여자라고 남자를 유혹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소문이라고 했어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가 방에 틀어박혔어요. 누가 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 과거를 알았을까요? 저녁 무렵 정재우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말하기 망설여졌지만 솔직하게 마을에서 들은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재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아보겠다며 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정재우와 인숙 여사의 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인숙 여사가 민태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재우는 화가 난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태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숙 여사와 정재우를 불러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저도 오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제 과거에 관한 것이었어요. 고아원 기록, 학교 성적표, 병원 취업 정보까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 대출 기록이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 빌렸는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민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곳에 온 거라고요. 정재우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고아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짓 기록까지 보여주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어요. 저는 단지 인숙 여사의 제안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정재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인숙 여사도 묘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저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아이고 빚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속이거나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일하러 온 것뿐이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고 판단하는 게 옳은지 묻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난 사람을 포기 안 해요. 이렇게 의심받고 상처받아도 사람의 진심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문을 열자 정재우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재우가 갑자기 민태수를 불렀어요. 민태수가 나타나자 정재우는 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누구 지시로 이런 짓을 했냐고요. 민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인숙 여사의 지시였다고 답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왜 인숙 여사가 저를 이렇게 시험하고 의심하는 걸까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재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요. 그리고 인숙 여사에게 가자고 했어요. 정재우를 따라 인숙 여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이 무엇인지,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숙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오자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재우가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라고요. 인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걸음을 옮겨 벽에 있는 그림을 들어 올렸어요.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인숙 여사가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보석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서류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부동산 등기부였습니다. 이 폐가처럼 보이는 집의 시가가 적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수십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보여주셨어요. 인숙 여사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들, 제주도의 리조트, 해외 투자 내역까지 상상도 못할 규모의 재산이었어요. 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속세만 수십억 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집도 이 테스트도 모두 꾸며진 것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재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숙 여사는 전국 한우협회 회장이자 식품기업 회장이라고요. 그리고 정재우는 그 회사의 후계자였습니다. 인숙 여사가 말했어요. 재우가 과거에 이하나라는 여자에게 크게 배신당했다고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가 더 큰 돈을 쫓아 떠난 여자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정재우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재산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재우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진짜 마음을 보여줄 사람을요. 처음에는 간호사들을 관찰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저를 선택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가족의 의미를 알고 빚이 있어서 돈의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다고요. 그리고 이 시골집으로 데려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폐가처럼 보이게 꾸몄지만 실제로는 가치 있는 고택이었어요. 불편함을 견디는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하나와 도훈은 모두 연기자였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태수만큼은 인숙 여사도 몰랐다고 해요. 민태수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자기 판단으로 저를 쫓아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 배신감, 혼란, 다양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정재우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인숙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런 테스트를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재우를 위해서였다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우를 진심으로 대했고 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정재우가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가면을 벗었다고 했어요.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런 시험을 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덕분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배신감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정재우와 제가 나눈 순간들은 진실이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인숙 여사가 말했어요. 이제 선택은 저에게 달렸다고요. 원한다면 약속대로 돈을 받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고 아니면 대답하기 전에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도 시험 받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요. 가짜 집은 상관없어요. 진짜 가족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그리웠던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이었거든요. 정재우와 인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숙 여사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끝났다고, 모든 시험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재우에게 물었어요. 서윤을 놓치지 않을 거지? 라고요. 정재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숙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청담동 본가로 이동하자고요. 이제 진짜 생활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청담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마치 궁전 같은 집이었어요. 거대한 정원, 분수대, 대리석 기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어요. 모두 인숙 여사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정재우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흙 묻은 작업복 대신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간호사가 재벌가의 중심에 서게 되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빚 때문에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상상도 못할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하나와 도훈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이하나는 더 이상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도훈도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이하나가 먼저 다가왔어요. 자신은 연극 배우라고 소개했습니다. 인숙 여사가 고용해 연기를 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미안함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훈도 사과했어요. 자신도 계약직 연기자였고 인숙 여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요. 우린 틀렸었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없었다면 정재우와 인숙 여사를 만나지 못했을 거니까요. 어쩌면 그들이 제 진심을 알아봐 준 것도 이 테스트 덕분이었을지 모릅니다. 아침 식사 후 인숙 여사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대출 서류였어요. 인숙 여사가 모든 빚을 갚아주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빚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감사하다고 말하려는데 인숙 여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숙 여사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 이제 내 딸이야 라는 말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후에 정재우가 저를 데리고 회사에 갔어요. 거대한 식품 회사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정재우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재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시골에서 지낼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재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지킬게요. 그 어떤 상처도 주지 않을 거라고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재우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비록 처음에는 거짓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나눈 감정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인숙 여사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정재우의 친구들, 회사 임원들, 심지어 민태수까지 모였습니다. 민태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인숙 여사가 모두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새로운 가족이라고요. 누군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정재우의 약혼녀냐고요.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습니다. 정재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정재우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래요? 이번에는 진짜로 거짓 없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부자가 되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행복해진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닌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언제나 진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심이 언젠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